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인체의 재와 발달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정밀기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계통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재화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인체 구성 그리고 인체의 이제 이 주요 기관계 중에서 특히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골격계, 근육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포들은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외에도 세포 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는 세포의 물질과 더불어서 인체의 기본 이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런 조직들 중에는 상피 조직이 있는데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 몸의 표면이나 내표면을 덮고 있는 기본 이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조직을 보호하고 물질을 흡수하고 분비하고 감각 등의 작용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합 조직은 많은 세포들이 이제 물질과 다양한 세포로 구성된 조직으로 신체 내 거의 모든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우고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은 원뿔 모양의 근육 세포가 모인 것인데 뼈에 붙어서 이제 운동을 하게 하거나 내장 기관의 역할을 도와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 조직은 몸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온 자극을 전달하고 정보를 처리하여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조직들은 이제 또 특정 기능을 하는 어떤 인체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순환계의 경우는 이제 심장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신체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체에는 약 10여 개의 기관계가 있는데 이 기관계마다 특정 기능을 이제 함께 작동하는 기관들을 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계는 고유의 기능이 있어서 다른 기관계와 상호작용을 하여 인체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몸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우리가 인식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지각하여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인식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이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채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통에 따라 이제 하나의 계통을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그런 계통에는 뭐 신경계, 심혈관계, 생식계, 골격계, 그리고 림프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근육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등 많은 이제 계통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데 신체가 이제 어떤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기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 기관들은 정교하게 서로 또 조화롭게 서로 조절해서 협동하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활동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인체의 이제 기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격계라는 것은 이제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뼈대가 되겠죠. 그래서 뼈는 인체를 지탱하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격계는 머리뼈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 뼈까지 전체를 다 내부에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육계는 이제 이 뼈를 결국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인체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역시 골격계에 붙어서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계는 이제 몸속의 곳곳에 이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역시 순환계는 몸 전체에 퍼져 있겠습니다. 자, 소화계는 위와 장에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은 음식이 이제 위와 또 장을 거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배설계는 이제 신장과 방광이 이제 소변을 만들고 또 배설을 조절함으로써 몸의 체액과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이제 모든 신체 계통은 이제 신경계에 의해서 결국 근육이 움직인다고 했지만, 그런 이제 신호 전달은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신경계의 중추에 이제 뇌가 있습니다. 생식계는 이제 후손을 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명체가 계속 어떤 생물종이 계속 종속을 하려면 생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과 정자를 생산하고 여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과 난자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선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이제 제2의 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체를 병균이나 외부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 외부에 침입해오는 이런 해로운 물질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분비계는 이제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신경계가 적시적인 어떤 신호 전달을 한다면 뇌분비계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호르몬을 통해서. 그리고 호흡계는 이제 외부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중심에 폐가 있습니다. 인체는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부르는 이 항상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환경에 대응해서 인체의 내부 상태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물체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변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이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식하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 없이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항온동물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체온이 이제 일정한 36.5도, 37도 내외를 이제 유지를 해야만 이제 대사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체온이 너무 높아져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정한 온도 내에서 항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항상성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와 심장은 끊임없이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서 또 온몸에 이제 산소를 보냄으로써 이제 세포에 일정한 양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인체 내에 물의 양을 조절한다. 물이 너무 빠지면은 안 되고, 그리고 세포 내에 이제 어떤 이온의 농도, 중요한 이제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이제 세포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긴밀한 이제 조율이 필요한데, 자, 그리고 세포는 이제 하나는 작지만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또 이것이 기관을 만들고 또 전체적으로 기관계라는 틀 속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성에 이어서 체온 조절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온 조절의 중추는 이제 대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온 이제 수면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조절하는 중추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활발한 활동을 하려면 이제 마라톤을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 체온이 상승했다는 것이 이제 시상하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서는 이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억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혈관을 확장해서 피부의 혈관을요, 그리고 땀을 이제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은 땀이 이제 기화를 하죠. 그러면서 기화를 뺏어가요. 그래서 몸을 식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체온증에 이제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추위가 노출되면은 갑자기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에 나갔다.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상하부로 전달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떨게 합니다. 진동을 시킴으로써 피부를 열이 나게 하는 거죠. 또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물질 대사를 좀 더 촉진시켜서 열이 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에 이상이 생기면 저체온증에 이제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은 자, 체온 조절 중추와 수면 조절 중추가 같은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죠. 그리고 졸음이 옵니다. 이것은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와 수면 조절 중추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무더운 여름밤이 되면 또 열대가 있으면서 잠이 오지 않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이제 수면 조절과 체온 조절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제 적정 대사율을 유지해서 체온이 이제 만약에 1도씨만 올라간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1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체온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단백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갓 태어나는 영아들은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열이 나면 아기가 이제 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찬물 수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체온 조절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이제 체온이 너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면 해난 사고로 바다에 빠졌다든지 이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체온이 32도씨까지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도씨 이하가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0도씨 이하로 갔을 때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내 이제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차 대전 때 영국 해군이 전사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죠. 이 타이타닉호에는 약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이제 빙하와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유빈과 충돌했죠. 유빈과 충돌해서 이제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선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 50분이 걸렸는데 그때 이제 712명을 구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구명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있었는데 1500명 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이때 사망한 사람의 이제 구조자의 72%, 여자들은 72%가 생존했고 어린이는 50%, 남자는 17%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국의 신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물속에서 버텼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고체온증을 보죠. 주로 이제 열사병이 걸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곧 체온이 높아지면 신경과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43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신경이나 심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자, 그러면 인체 기관계 중에서 첫 번째로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내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신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접촉이나 온도 변화, 통증이나 이런 화학적 자극, 이런 걸 받았을 때 이제 이것들을 수집해서 신체 활동을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통하고 이제 상호작용해서 인체 활동을 통합합니다. 또한 경험을 이제 저장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경험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뇌와 그리고 척수 그리고 체내에 뻗어 있는 모든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는 크게 나눠서 이제 이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가 이제 중추신경계가 되고 몸에 뻗어 있는 모든 신경계가 말초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신경계는 이제 체중의 약 2%, 주로 뇌가 이제 차지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에너지의 약 20%를 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신경계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분류한다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고, 중추신경계 안에 뇌와 척수가 있죠.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반응을 하도록 운동기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기관은 이제 자율운동신경과 체성운동신경이 있고, 자율운동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무교감신경계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이제 감각기관으로부터 이제 감지한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이제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호를 다시 보내서 이제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을 만졌다. 그러면 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돼서 빨리 손을 떼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근육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이제 연합신경이나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이 되겠고요. 연합신경은 감각신경으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여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은 감각기로부터 이제 받은 자극이나 연합신경으로 받은 운동 명령을 운동기관에 전달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뉴런은 이제 신체 어느 한 부분에서 온 자극, 전기신호로 오죠. 그 자극을 받아서 다른 부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보면 축색돌기와 수상돌기, 그리고 핵과 세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신경세포는 글리아 세포인데요. 글리아 세포는 전기 자극이 없이 이제 뉴런을 지원하고 격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제 뉴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제 글리아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에는 이제 뉴런보다 글리아 세포가 10배 내지 50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뉴런의 구조를 보면 핵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수상돌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축색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이제 이 수상돌기에서 축색돌기 쪽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뉴런은 종류가 이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뉴런과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연합뉴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수상돌기로부터 이것이 이제 수상돌기죠. 수상돌기 아니고 지금 여기 축색돌기죠. 다른 신경에서 오는 이제 이 축색돌기로부터 이제 여기서 이 수상돌기가 연결돼 가지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신호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이 수상돌기에 그것을 인식해서 신호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전체적인 경로를 보면 일단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감지를 하죠. 그리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연합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운동신경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죠. 그럼 운동기관이 반응을 해서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가 어떤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신호가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시냅스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제 척수를 연합신경을 거쳐서 여기는 감각신경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이제 이런 전기 신호에 의존해서 작용합니다. 그럼 이 세포막 사이에 어떤 전압이나 전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죠. 뇌와 척수로 이루어지는 이 중추신경계는 모든 인간의 이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억을 기록하고 또 기억해내는 기억의 파수꾼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호흡, 혈액순환, 소화 이런 이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는 뭐 크게 이제 대뇌와 소뇌 그리고 뇌관과 척수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죠. 뇌세포는 약 1000억 개 내지는 1조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뇌세포와 이제 염색체 집합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일부가 손상되어도 훈련을 통해서 뇌의 다른 영역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제 뇌 척수액으로 이제 둘러싸여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를 보면 이제 대뇌가 있는데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체의 모든 의식적인 운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뇌는 이제 균형을 잡는다든지 자세를 잡는다든지 미세운동 근육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과 훈련으로 자동화된 움직임에도 이 손해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시상은 이제 뇌의 각 부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걸러낸 뒤 이 대뇌 피질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데요. 이런 감정, 기쁨, 분노 같은 감정을 담당하고 또 배고프다든지 목마르다든지 이런 욕구를 이제 관장하고 또 체온과 혈압을 관리하고 생체 시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아래쪽에 있는 뇌관은 이제 인체의 불수의 운동을 이제 불수의 운동 중 많은 부분을 뇌관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등을 관장합니다. 또 인체를 이제 수면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데요. 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와 뇌관 사이에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뇌 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의 다양한 호르몬 분비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설명 안 나왔지만 대뇌 피질은 이제 바로 이 대뇌에서 이제 이 피질 부분인데요. 그래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뇌는 이제 크게 또 나눠서 전두엽과 후두엽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전두엽은 이제 주로 논리적인 운동, 언어 구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적인 정보 처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두엽은 이제 소리를 해석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엽은 온도 감촉이나 미각과 관련된, 즉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나눠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와 척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모든 신경계를 다 통칭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말초신경계는 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체성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또 반응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이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소화나 순환, 호흡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내장과 혈관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율신경계는 불수의 운동을 관장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이 두 신경계는 신경전달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내장기관에서 함께 작용해도 한쪽이 촉진을 하면 다른 쪽은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계에서 하는 일은 주로 긴장이나 흥분, 놀람 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항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교감신경계가 하는 기능들을 보면 동공을 확장한다든지 기관지를 이완시킨다든지 심박수를 증가시킨다든지 포도당 분비를 촉진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교감신경계가 한다면 부교감신경계는 신체를 이완시키고 소화기관의 반응을 빠르게 하고 몸이 안정감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동공을 확장한다면 부교감신경계는 동공을 수축하고 기관지를 이완시킨다면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는 기관지를 수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함께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은 감각이라는 건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봇으로 말하면 이제 센스 역할을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감각은 이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포착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전기신호, 활동전이라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정보는 빛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촉감이나 또는 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중에 다섯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5가지 감각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오감 외에도 인체에는 전정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정감각은 이제 뇌 속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감지를 하는데 우리 몸이 회전한다든지 이동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인지 위인지를 이제 구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전정감각이 있고요. 또 위치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치감각은 이제 고유 수용기를 가지고 있는 감각인데요. 우리 근육이나 힘줄, 관절 등은 우리 신체 각 부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도 손가락 끝으로 내 코를 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감각기 안에 고유 수용성 감각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손으로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코를 만지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내 감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냉각이나 차가운 감각, 온각, 통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몸에 이제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냉각을 감각하는 감각기관이 냉각을 느끼는 거고 따뜻한 데서는 따뜻한 온각이 이제 그걸 느낍니다. 다음은 뇌분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분비계는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분비선이라고 부르죠. 체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선을 그렇지만 선이 있는 건 아니고 분비물을 운반하는 이런 관이 없이 혈액 또는 림프액 속으로 분비합니다. 주요 뇌분비선으로는 하수체, 송과체 또는 송과선이라고 하고요. 갑상선, 부갑상선, 상피소체, 흉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뇌분비계는 이제 몸의 물질대사나 생장, 조직, 기분까지 이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을 조절하고 생식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대사 처리 속도를 결정하고 밤과 낮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뇌분비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분비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응을 제어하는 데 쓰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데는 이제 신경계는 그건 신경계죠. 그것은 신경계에 대비해서 뇌분비계는 서서히 일어나는 반응,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몸에 지령을 내리는 화학적인 이제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어떤 부위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면 혈류를 통해서 표적이 되는 세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갖는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는 이제 주로 단백질이나 아니면 변형 아미노산입니다. 표적 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또 다른 종류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스테롤이나 담즙산, 선홍호르몬 이런 종류의 이제 스테로이드 핵을 가진 융해성, 지방 융해성 이제 화합물을 통칭해서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는 이제 세포막을 통과해서 표적 세포의 세포질이나 핵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 후에 핵에 있는 DNA와 결합하여 유전자 전사에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생식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식계는 개체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생식이 없다면 모든 생물종은 멸종할 것이죠. 그래서 생식계는 생식세포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이동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계는 생식성과 생식관, 부속관, 부속기관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성 생식을 하는 생명체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정자와 난자가 있어서 생식세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격계의 기능은 생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입니다. 골격이 없으면 몸은 형체가 없는 그냥 조직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내려앉게 되겠죠. 골격계는 이제 206개의 뼈로 구성됩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이런 206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뼈는 바로 골반이 되겠습니다. 6개의 뼈가 이제 단단히 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두개골은 8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뼈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뼈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긴 뼈는 바로 이제 대퇴골입니다. 길이가 이제 전체 키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기 속에 있는 이제 등골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작고 쌀알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수많은 연골이 있어서 이제 뼈보다 가볍고 유연하고 구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귀의 귀바퀴 웨이나 아니면 코끝은 이제 연골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골에 보면 이제 귀와 코가 없죠. 연골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골로 되어 있고, 자, 동물의 골격을 보면 척추동물들의 골격은 이제 내골격이라고 부릅니다. 몸속에 있죠. 그리고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곤충들은 이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골격이라고 부르죠. 피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표피나 진피 속에 있는 길고 단단한 뼈 모양의 것을 말합니다. 또 유체골격이라는 게 있는데 지렁이와 같은 그런 동물의 골격이죠. 작은 물주머니를 둘러싼 근육이 수축하는 것인데요. 물풍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환영동물이나 해파리 말미잘과 같은 자포동물이 가지고 있는 골격이 되겠습니다. 뼈가 하는 역할은 인체를 지탱하고 그리고 인체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운동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뼈 속에서는 이제 뼈 속에 있는 골수고요. 골수에서 혈구세포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조혈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 칼슘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연결되는 이제 이 관절 부분을 보면 관절에는 이제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는 관절의 뼈가 서로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관절강은 이제 관절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는 체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활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활액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관절 연골은 이제 뼈의 끝부분을 이제 활액과 함께 관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돕고 뼈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활액은 이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미끌미끌한
액체입니다. 다음은 근육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육계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근육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우리 체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이제 10가지 기관계 중에 제일 체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근육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격근은 체중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약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고요. 우리 얼굴에는 약 6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면의 표정을 짓는 이 표정근이 약 60개, 전체 근육의 한 10% 정도가 이제 안면 표정근이죠. 그래서 미소 짓는 것이 얼굴 찌푸리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소 지을 때는 20개의 근육이 필요하지만 찌푸릴 때는 40개 이상의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 봉공근입니다. 봉공근, 허벅다리 근육이죠. 엉덩이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안쪽을 가로지릅니다. 넓적다리 바깥 방향으로 돌아 무릎을 굽힐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근육은 이제 대둔근입니다.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를 뒤쪽으로 힘있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근육은 등골근이 되겠습니다. 귀 속에 있는 귀 안쪽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고 등골을 움직이는 근육이고 등골이 가장 작은 뼈라고 했죠. 그것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근육이 등골근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이가 불과 5mm에 불과하고 맨실보다 더 가늘다고 합니다. 근육의 구조를 살펴보면 근육은 근섬유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섬유는 다시 여러 개의 이제 가는 실과 같은 이런 근원섬유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섬유는 다시 수축성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단백질 필라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액틴은 이제 가늘고 그리고 마이오신은 이제 굵은 그런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섬유는 이제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되겠고 이 근섬유는 근원섬유라는 이제 가는 실로 이루어지고 근원섬유는 다시 더 작은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과 같은 이제 필라멘트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섬유가 또 이제 답을 이루면 근다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근섬유 다발이 바로 근육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기본 원리는 바로 이제 근원섬유를 구성하는 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이 미세섬유의 움직임에 따라 결국 근육이 수축되고 또 이완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골격근은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수축을 하는데 이 자극의 부하에 따라 수축의 정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결국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이제 뼈를 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근육이 함께 작용해서 수축을 이루면 뼈를 이제 당겨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펼 때는 반대쪽 근육을 다시 또 잡아당김으로써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근육은 또 접근과 백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접근은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접근은 이제 지근섬유, 이제 느린 속도로 이제 수축하고 비교적 이제 작은 장력을 발생시키는 이제 이런 섬유, 이것이 지근섬유인데요. 이 지근섬유는 이제 쉽게 필요해지지 않아서 장시간 일정한 장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백근은 흰색의 근육은 속근섬유입니다. 그래서 수축 속도 빠르고 큰 장력이 발생하지고 그 크기도 큰데
쉽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장력이 단시간에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축 수축 시간을 지속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 따라서 이제 이 접근과 백근의 비율이 다른데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이제 접근 비율이 70 내지 80% 정도 높습니다. 그 반면에 100m나 200m와 같은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백근의 비율이 그 반대로 더 높습니다. 또 투포한 선수의 경우에도 역시 이 백근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요. 일반인은 뭐 반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